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조금 쫄렸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할 74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톡톡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 시인 두 분을 저희들이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최수옥 시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최수옥 시인님은 2002년도에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셨고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첫 시집에는 비대칭의 오후란 시집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시집을 출간하셔서 오늘 행사는 이 두 번째 시집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이렇게 노랗고 예쁜 시집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오늘 제가 특별히 아름답게 해오라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보다 더 우아하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김사리 시인님은 이제 경남 밀양 출생이시고 이제 김사리 선생님은 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명은 김현미이시고요. 그다음에 등단은 2014년 시화사상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이후에 이제 동인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편집장으로 시화사상에 많은 봉사를 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시 작업하고 평론도 하고 이제 영문학 관련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또 이제 나중에 객석에 계신 선생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시 낭송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최수옥 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에게 있어서 문학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뭐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학이 저의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도 살아가고 근데 저는 일상 속에서는 어떤 욕망을 일상에 대해서는 욕망을 많은 부분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욕망이 없는데 좋은 시를 쓰고 싶다라는 욕망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추동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좋은 시라는 것은 정답이 없고 또 좋은 시가 어떤 시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거를 정답을 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은 또 헛된 욕망이라 죽을 때까지 좋은 시를 써야 되겠다는 그 욕망을 쫓아서 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는데 김사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시집도 이제 내셨죠. 그래서 아마 2014년이면 한 7년 만에 이제 첫 시집을 냈는데 그 첫 시집 낸 소감이나 또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계기라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첫 시집을 냈을 때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그런 신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집을 냈을 때 다른 모든 감정은 시 여기 타이데 안에 신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발이 아프다. 내가 밟았던 흙이며 돌멩이 하나, 귀에 담지 못했던 작은 소리들, 기꺼이 못 내어준 시집에게 미안하다. 소리 없는 지도를 다시 펼친다.
저는 첫 시집을 저건 바로 이 말로 대신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는 저보다는 제 동생이 먼저 어릴 때부터 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반을 다녔고 시도 먼저 등단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시를 쓰기라 학교 다닐 때 전혀 시를 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시가 저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이 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이 되는 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선희 선생님은 여기 시집 보셨죠?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타이데이 하면 수학 기호를 이제 시집 제목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데 요거 나중에 한번 왜 이런 제목이 되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석 선생님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김선희 선생님은 이 시집은 부산문화재단의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현대시 출판사에 출간을 하셨고 선생님은 이제 재석 선생님은 우수출판 2019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아주 좋은 시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집에서 뭐 특별히 지향하는 뭐 시적 세계나 의도 같은 게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는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를 다 써놓고 이렇게 이제 평론가 선생님들이나 제 자신이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런 시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첫 시집 비대칭의 오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고봉준 선생님이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낯설게 하기를 주로 하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해설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시집은 유사성 어떤 대상과 시적 자의 그 거리감이 사실은 그다지 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의미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았던 시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 알겠고 또 의도도 파악이 되고 그런 시집이었는데 두 번째 시집을 쓸 때는 이제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갱신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작가회의에 조금 감정이 있습니다. 뒤끝이지만 첫 시집 때는 정말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화가 나서 시집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시를 접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더 도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거리두기처럼 약간은 첫 시집보다는 거리를 많이 띄웠던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코 현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드러내되 그 현실을 다이렉트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그렇게 그냥 바로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한 단계 이제 환상이라는 제가 이제 그 대학 논문도 환상성에 대해서 제 창작론을 썼는데요. 그 환상의 세계로 가서 환상과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해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현실에서 어떤 시적 발화 지점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방식을 좀 더 첫 시집과는 다르게 조금 거리를 두면서 좀 환상적으로 그리고 이미지나 아니면 그 의미들을 더 증폭해 가려고 노력은 했던 시집이에요. 그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면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모임 이런 토론 자체가
일반 독자보다는 대부분은 시를 쓰시는 분이라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지점들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저는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와서 조금 딱딱할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 시가 이렇구나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별점이 있어야 되고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집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이거 사회 보라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열심히 읽었는데 조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처음은 두 시집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혀지지는 않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 들어서 그런지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 기법들 사용해서 이제 부사는 아무래도 좀 모더니즘식 계열이 조금 강하긴 한데 조금 좀 독자와의 소통,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어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말이 되죠. 그럼 아마 좀 독자가 확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사리 선생님은 첫 시집인데도 보니까 보통 첫 시집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시인들도 보면 이렇게 주제가 좀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분히 김사리 선생님 시집은 보니까 첫 시집인데도 좀 주제가 좀 일관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김사리 선생님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지 참 시의 해석의 창이 좀 다양하겠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약간의 난해성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그 난해성이 없으면 너무 평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첫 시집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나 또 선생님 이런 첫 시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자도 청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만큼 보인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 환경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유년기의 경험이나 시대가 같은 분들은 좀 쉽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왜곡하고 변형하고 재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남들과 조금 다른 시를 쓰겠다는 제 생각이 좀 많이 개입되어 있고 또 제가 가끔 의복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난해한 옷 같은 거를 스타일을 소화를 하는데 시에서 그거를 퍼포먼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사용해서 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조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의 개인적인 극단적인 분노를 좀 그 관계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해소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나 편견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뭐 약자들, 노인이나 어린이 아니면 왕따 당하는 학생 그 다음에 동식물 그런 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를 제가 나타낸 것인데 뭐 저는 뭐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오히려 놀라운 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다 읽어내는 아주 무서운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석 선생님 시집을 보고 제목이 이제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니까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라 했는데 이제 쭉 시를 읽다 보니까
번역 중에 이 내면에 이제 굉장히 좀 나름 대부분의 시인들이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좀 억압된 정서나 약간 무거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다분히 감성이 배제된 어떤 좀 날카로운 시적 기법으로 이렇게 막 이제 이미지들이 확 던져지는데 이제 그런 그러다 보니 시적 긴장이 굉장히 살아있죠. 팽팽하게.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제 시적 긴장은 살아있지만 어떤 시인의 내면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제 존경하는 시인님이신데 늘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내면의 이야기 이런 거 조금 해주시죠. 이 시집은 물론 이제 제 내면이 시와 시인이 분리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시인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내면이 아마 투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현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시인의 눈으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락강식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억압당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의 법, 뭐 규칙, 규범, 뭐 금기 내지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금지당한 그런 내면들이 다 우리 사회를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기들을 넘어서고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계의 영역, 현실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구성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 잘못된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자고 작정을 한 것은 사실은 닥터 시리즈였어요. 닥터라는 그 낱말이 품고 있는 어휘가 그 지경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닥터는 뭔가를 치료하는 건데 병적인 것도 사회적인 병리적인 현상들 뭐 아니면 치료 갖고 의사만이 아니고 뭐 소주가 치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도서관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 어떤 현실 인식들을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직사화법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낯선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와해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다른 분한테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시가 드라이하다. 감정이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무통이 아니냐. 이제 느끼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다면 시인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시선에 따라서 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들을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바라보는데 이제 시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감정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비극이죠. 비극의 탄생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비애감인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서 정서나 감정을 찾는다면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제 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정을 해서가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감정이 그냥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겉으로야 이제 그렇게 뭐 따뜻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없느냐, 아름답게 볼 수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름다움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름답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가상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요. 예를 들자면 뭐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진짜 그 잔혹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이후의 그 관점들이 굉장히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건설해가는 현실 세계도 또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자동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인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두 분께 격려 박수 좀 쳐주십시오. 혹시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네, 그래서 약간 하여튼 제가 오히려 말을 잘 못하게 돼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럼 뭐 이제 이제 김상희 선생님은 이제 이 첫 시집인데 이게 좀 주제 의식이 좀 뚜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뽑는 뭐 핵심 키워드랄까 아니면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주제 같은 이런 거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지향을 했는지 그런 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편견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동물, 자연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저는 좀 셈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직도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김사리 선생님 뵌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김사리 선생님이 이 모자를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모자를 쓰고 올까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삶의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 개인의 취향도 이렇게 본인의 시 속에 녹여놓았다 이런 말을 해서 아무튼 오늘 패션이 좋아서 저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최수영 선생님만 먼저 말씀을 이렇게 부탁드리면 여기서 속으로 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쪽에 1번 타자로 그렇게 사이좋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이 시집을 읽었는데 사실 뭐 우리 시집을 내지만 한 솔직히 말하면 한 5편만 좋은 시가 있어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좀 시집 낼 때 용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시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죠. 그냥 제 필이 꽂힌 시. 이거는 김사리 쌤 시를 보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시는 이제 세 번째 눈하고 서랍을 비우는 시간 나비집 이 세 편이 이제 제 눈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세 번째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만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배제하고 편견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자 이런 뜻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비우는 시간은 이때까지 너무 나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50이 넘었고 이제부터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는 이제 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서랍을 비우는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비집이라는 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일종의 시킨 코스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둠 같은 거를 몰아내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서자라는 다짐을 날아오르는 나비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책이 없으셔서 그죠?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정 쌤은 제 보니까 저는 앵무새 그 다음에 구독 신신의 오렌지 가게 특히 구독신은 그죠? 정기 구독을 하자 하니까 누구더라? 고영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동대 표지에 탁 써먹었더라고요. 밑에 있게 요 세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게요. 앵무새를 생각보다 많은 독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앵무새가 조금 또 많이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앵무새라는 그 새를 제목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그렇죠. 제 내면도 물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쓰는 자로서 그 답답함, 계속 동어 반복적인 어떤 시들만 나오는 그런 매너리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계가 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쓴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까지 조금 확장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할머니, 뭐 엄마, 언니들 물론 이제 여성을 주축으로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답습해가는 고답적인 그런 것들이 또 한순간은 굉장히 또 싫었던 모양이죠. 제가 그 작품을 쓸 무렵에는. 그래서 이제 앵무새라는 작품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이제 시를 쓸 때, 이 시를 써야지, 저 시를 써야지, 이렇게 정해지는 않잖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접근을 해갈 때, 그냥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뭔가에 꽂힐 때 이제 시로 발화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구독은 그야말로 어떤 잡지를 보다가 맨 끝에 이렇게 보다 정기구독이라는 낱말이 이상하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휴대폰으로 정기구독을 메모를 해놓고 이거를 왜 정기구독이라는 언어가 나한테 왔을까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기존의 것을 조금 다시 또 벗어나보자. 책을 뭐 정기구독하는 건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정기구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도밭은 어떨까? 포도밭을 정기구독하는 건 어떨까? 연인 사이에 너를 정기구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건 정기가 아니라 그냥 날마다 구독이겠죠? 그렇게 의미를 확장을 해놓고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좀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그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작년 8월호에 시인동네에서 이제 고영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정기구독이라는 그 체제는 시인동네 그 잡지는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 호마다 그 필진들의 시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편집회의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구독이라는 작품은 작년 8월에 이제 너를 정기 구독해도 될까라는 잡지 제목으로 이제 이 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집을 낸다라는 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 선생 제목 정했어? 시집 정했어? 그래서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강추한다. 너를 정기 구독할까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우리 책이 2,000부가 나간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홍보가 됐으니 시집 그 다음에 나오면 좋지 않겠나 이제 강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최상훈 선생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최상훈 선생님께서는 그 너를 정기 구독하는 너를 가지고를 선생님이 그 전체 작품을 다 아우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작품 제목을 내가 다시 보내본다고 이제 여러 개의 작품 제목들이 계속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라는 제목을 딱 주셨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딱 그냥 꽂혀서 이게 참 좋겠네 이걸로 합시다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재밌죠? 예. 특히 고영 씨는 책 파는 좀 세일즈맨 기질이 탁월한 사람, 사업적 수완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현대시 출신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기 시를 한번 낭송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상희 선생님은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요건 잘 아시죠? 우리 청경자 그 그림이 아마 모티프 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제 아끼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낭송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석 선생님은 레고 시를 낭송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 그림, 청경자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석양을 배경으로 흰 눈이 이렇게 위에 쌓여있는 킬리만자로가 쓰여있고
그 풀바디에는 마른 풀바디에는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등 위에는 벌거벗은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때가 49세였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작정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 삶에서 전환점이 된 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 시입니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입체적인 슬픔은 덤불처럼 무성하여 하루해가 가끔 귀 속에서 뜨거워진다. 오늘은 종일 모다기비가 내린다. 젖은 종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늘어진 활자들은 노새처럼 등이 휜다. 일기장의 오래된 흔적을 뒤적인다. 서둘러 넘기려다 찢겨지고 젖었던 페이지엔 왼쪽 어깨를 다른 페이지엔 엄지손가락들을 두고 나왔다. 오른쪽 신발을 분실한 나는 49페이지에 와서 왼쪽 신발을 벗어던진다. 둥글게 뭉친 분홍빛 잉크 자국이 시푸른 연못 속에서 소용돌이친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어떤 슬픔의 속도는 치타보다 빠르고 코끼리보다 느리다. 버림받은 승냥이 떼가 10년 아래로 집단 투신하는 장면이 슬픔의 잇몸에 옹이처럼 박혀있다. 낯선 물가에 떠밀려온 뜬눈 하나. 일기장의 49페이지가 승냥이 떼처럼 술렁인다. 레고는 18페이지입니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레고. 나는 어느 공간에 진열된 일부입니까? 복사기와 빗방울 사이에서 너는 배경이 됩니까? 나 대신 새를 끼워 넣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간은 무엇들로 넘쳐납니까? 가령 코끼리와 바람의 위치를 바꾸면 공간은 뒤집힙니까? 쏟아집니까? 설명서도 없이 나는 어디로 이동해야 합니까? 오늘 밤 성이 무너지면 길고 긴 어둠은 어느 쪽에 쌓입니까? 경험 없이도 너와 나는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까? 내 얼굴을 뽑아서 너의 목 위에 끼우면 비좁습니까? 뼈를 바꾸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비어있는 이곳에 숲과 불면을 배치한다면 공간은 비명을 지릅니까? 출렁입니까? 움푹 패게 가득 차오릅니까? 무엇을 뽑아내면 안과 밖이 바뀌게 됩니까? 공간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채우고 비우고 바꿔봐도 비슷합니까? 반복된 놀이는 언제쯤 끝내야 합니까? 네, 제가 이 레고라는 작품을 사실 사람들은 주목을 안 하는 시인데 저는 굉장히 아끼는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작품집하고의 변별력을 좀 심화되는 어떤 전환점이, 아까 선생님도 전환점 얘기하셨는데 전환점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와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고 진지하게 천착해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막 레고,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막 바꿔 끼고 막 성도 만들었다 부시고 하듯이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제 마음대로 조금 재조립을 해보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정된 어떤 그것들을 레고처럼 그냥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일시집에 있었던 유사성을 쫓아서 대상의 유사성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고심을 했던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진지한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된 그런 시라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아끼는 시입니다. 네. 자, 개성이 좀 화려하게 다르시죠. 다분히 해화적한 스승이 많으시고, 요거는 좀 조립하고. 사실 저는 레고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너뚱이 애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걔가 굉장히 성격도 까칠하고 좀 똑똑해요. 나쁜 건 절 닮은 것 같은데 이 랩으로 너무 집착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랩으로 사고 작은 랩으로 사니까 우리 다 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학교 가면 몰래 제가 버려가지고 들키면 혼나고 또 버리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작품으로 태어나는 걸 보니까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시집 제목이 사실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간단히 쌤 아까 조금 설명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시집 제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이제 또 방송 이제 객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예. 저의 시집 제목은 한마디로 다이성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주율을 의미합니다. 3.14가 파인인데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숨이라고 보고 그 원 안에 우리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원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 안의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삶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시집 제목을 지었고, 두 번째는 파이데이라는 실제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3월 14일 오후 1시 59분 그게 원주율을 기념하기 위한 일명 황금비의 날인데, 그 날이 바로 3월 14일이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신 날이면서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수학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데 제가 또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여담인데 파이다 이런 뜻으로 파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다이성이 있어서 참 저는 시집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 파이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만약에 데이가 없다면 파이가 아까 선생님은 자기 자신의 작품이 막 이렇게 화합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체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파이 그 텅 빈 기표다. 나는 이 시집이 전체가 다 텅 빈 기표이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그 연쇄적으로 이제 한유죠. 상징계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기호 있죠. 파이 기호. 그 팔루스적인 텅 빈 기표. 그 파이로 하면 더 그 파이로도 해석이 될 것 같다.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 파이가 그 파이로도 해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제 다이성이 정말 적절하네요. 저는 제 배가 고픈지 파이 먹는 파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이제 어미가 5개까지로 항상 혹시 계신 배는 고프지 않습니까? 저녁 행사할 적에는 이제 저는 은근 걱정되더라고요. 예, 저는 맛있는 파이 먹는 거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게 오렌지 오렌지 슬픔을 모르고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빨리 말했네요. 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게 탄생이 됐고요. 원래는 제가 콘텐츠 그 출판문화진흥원에 넣을 때는 새를 넣어줄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 뭐죠? 그 설문지지 형식으로 받았어요. 1번 새를 넣어줄게. 2번 너를 정기 구독해도 될까? 그리고 세 번째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또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가 좋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새를 넣어줄게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새를 넣어줄게는 왜 안 좋은데 그랬더니 어떤 시인이 그거는 새가 너무 많아 요즘에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진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렌지는 바나나는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책 제목에서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다. 유진수 선생님 시집에서부터 바나나는 많은데 오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렌지하고 슬픔이라는 관념하고 붙여놓으니까 또 묘한 아우라가 탄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럼 이 제목으로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시제목이 아니고 그 신신의 오렌지 가게에 있는 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무래도 최상우 씨가 뽑지 않았나. 맞습니다. 제 나름의 최상우 선생님은. 추측을 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예측이 맞아서 다행이고 역시 파이는 또 파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신앙송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이제 김미정 시인님의 세 번째 눈. 예. 세 번째 눈은 첫 번째 시입니다. 김상희 씨.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에 저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김사리 시인의 파이리 시집에서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세 번째 눈 함께 듣겠습니다. 세 번째 눈 김사리 두 눈을 지은 자리에서 손가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에 생긴 눈이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 폐쇄된 약속이 풍경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인공시선과 눈물을 파는 상점은 뜻밖의 비밀. 시선의 종류와 눈물의 농도에 따른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울지마 소리에 돌아보면 얼굴을 감싼 손가락이 적당한 시야로 멀어지거나 다가오는 얼굴. 말을 건넨 얼굴이 원하는 눈빛으로 당신은 말을 합니까? 한결같은 시선의 껍질을 벗기면 마침내 원하는 눈빛이 나옵니까? 빛을 보며 재빨리 터져버리는 눈망울들, 등을 대고 말하는 습관이 전염되는 동안 창문 많은 문을 부릅뜨며 푸른 하늘을 가리는 동안 그림자를 가진 젖은 눈빛을 더는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어둠을 내만지면 심장에 쌓아둔 빙하가 녹아 밑바닥까지 쓸어가 버리고 거리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한 시인님께서 그 계단들 껍질 속을 46쪽 시집 낭송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 열리게 되는 그 문학톡톡 행사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단들 껍질 속에 최수호. 나무들은 제 속에서 열매를 꺼내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후 사과나무는 사과를, 은행나무는 은행의 얼굴을 반복한다. 쭈글쭈글 살 가죽 속에 들어있는 내 얼굴을 이야기해. 양파,
양파가 흘러나오고 언덕은 흘러내렸고 기차는 벌써 떠나가고 지르지 못한 비명으로 뭉쳐진 얼굴 스케치북 들고 흰 방으로 들어가 동그라미만 그리던 시절 텅 빈 동그라미 안에서 거품들만 밀려 나오고 껍질 사이에서 층층의 계단들은 높이 자라났다. 나는 이름을 찍고 계단을 버렸다. 눈도 없고 입도 없이 오기로만 매콤한 증명할 수 없는 이 덩어리. 나는 무엇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분 여성 시인들 시를 집인데 이제 두 시집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여성들이 일상에서 갖는 특히 뭐 이제 부엌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리, 바느질 이런 시들이 두 분 시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티프나 소재를 포착하는 지점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공통된 소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이제 문학사를 보면 긴 시의 역사를 봤을 때 주로 이제 그 뭐 시의 역사를 저술하는 게 대부분 좀 남성들이 많아가지고 한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가사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수많은 남성 그 예술가나 뭐 철학자나 학자들 그들이 뒷받침했던 그 여성들의 숨겨진 어떤 일상들 노동 그런 걸 재발굴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 가치인데 마침 이제 이 두 분들에게는 그런 공통된 요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최수록 쌤에는 뭐 접시 우리 흔히 일상에 쓰는 그다음에 바늘 연대기 바느질 그다음에 인형들의 사생활 보니까 남자분들은 인형 얘기 나오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볼 때 좀 감성이 와닿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시를 고르는 어떤 코드랄까 기준에 있어서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성차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희 시인도 보니까 오늘의 레시피 조리법 같은 거 요즘 셰프가 대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짬뽕 그 다음에 오후 레시피 그 다음에 첫 마트료시카 요거 잘 아시죠? 그 러시아 인형 그래서 남성들의 시에 관심이 가지 않는 요런데 그런 좀 차별성 요것도 조금 주목해 보면 좀 더 우리 인식이 확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선생님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근데 시종일관 저는 계속 현실 사회에 대한 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인형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아까 또 뭐였죠 선생님? 네, 바늘. 그런데 사물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접하기 쉬운 사물이라 선생님이 아마 여성적인 어떤 삶, 일상, 삶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형들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그 무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죠? 그 이영학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연 같은 데 보면 사이좋게 드링크를 나눠 마시고 이곳에서 오래 잠들자.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친구를 위인해서 음료수를 주고 결국은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친구 여자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저는 또 그게 꽂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마지막 년이 인형이 인형을 삼키고 빈터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구조에 대해 우리의 다정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 그 친구 관계를 반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형을 데려오긴 했지만 여자 아이들이라서 그 두 친구가 여자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모티브를 가져올 때 그런 사건이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형 이 친구 관계 사이좋게 드링크를 나눠 마시고 이 문장만 제가 살리고 이제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모티브는 그 사건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사건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고 접시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쵸 선생님, 접시들은 그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질에 대한 어떤 성찰이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맨날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의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루에 3번씩 비굴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힘겨운 타자들 그런 것들을 접시라는 얼굴로 대면이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얼굴과 접시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접시를 또 가져왔고요. 바늘은 이제 어떤 연대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늘 나를 찌르는 어떤 그 대상으로 사물로서의 바늘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현실을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품적으로 그냥 여성이 다루기 쉬운 사물이지만 굉장히 아픈 인형들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아팠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아픈 시였고 아주 그냥 좀 무서운 시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쓰고도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 다음에 김사희 쌤도 스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는 좀 간단히 빨리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시피 웃기는 짬뽕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요리 프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그러한 뉴스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레시피라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제가 그냥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시에서 실천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밥 먹고 힘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동물이 한 마리가 있는데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멸종위기 동물인데 그들도 같이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마토시카 이거는 제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또 비워지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객석에서 혹시 이제 이 두 분 시인님께 뭐 질문할 게 있다거나 나는 꼭 이 시 내가 한번 낭송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예,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시면 선물 주지요. 아닙니까? 책 준답니다. 이 책값이 비싸요.
만원이 남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 미남이십니다. 두 분한테 글을 쓰면 행복합니까? 어느 분한테 두 질문? 분한테. 두 분에게요? 네. 행복하지 않죠. 고통이죠.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글쓰기는 그야말로 좀 행복하고 독자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시는 시인 선생님들은 보통은 대부분은 다 순수 예술, 순수 문학을 하시고자 시에 아주 전투적으로 뛰어드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늘 새로움과의 싸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억압적인 현실을 어떻게 이제 언어로서 와해시키고 도망가고 해체시키고 그럴 것인가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고 반대로 고통스럽죠. 근데 이렇게 한 편의 시가 완성이 됐을 때의 그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한테. 그때는 굉장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제 그 시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새끼를 낳는다 하거든요. 그만큼 상고의 고통만큼 시를 태고하고 좋은 시를 써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작품들이 탄생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그 대체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마 마약처럼 계속 빠져들고 좋은 시를 쓰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불행해요. 불행한데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선생님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시를 쓰는 이 공간이 무한한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공간에 있는 게 행복하고 잘 되든 잘 못 되든 그냥 제가 숨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 드려야 되는 줄 아니까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두 분 선생님께 앞에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띄어서 어렵고 힘든 거 말고 내가 시인이 되어서 와 이건 정말 재밌어. 내가 시인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이 경험은 시인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텐데 그런 거 재밌는 거 예, 그런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사생활도 좀 까발리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재밌어요. 가고 싶은 얘기는 좋지만 그렇게 농담을 해가면서 한번 말씀하시죠. 사리 선생님 먼저 선생님 하시죠. 먼저 하시죠. 저는 시인이 되어서 제가 좋은 점이 재밌다고 하면 이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갑자기 발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온 집안에 물바다를 만들면서 뛰어나가서 막 적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이 좀 괴롭겠죠. 그때는. 자, 선생님. 그러게요. 저는 재밌고 재밌는 거 사실은 이런 시간들은 제가 시를 쓰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도 굉장히 보람되고 즐겁고요. 제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물론 이제 김사리 선생님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사실은 제가 어떤 시를 쓰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잘 못할 텐데 그런 것도 좋고요. 이 시간도 굉장히 저는 즐겁습니다. 학구적인 건 아닌데도 즐거운데요, 선생님. 자, 이제 아쉽지만 질문 기회 안 드립니다. 자,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그 남성은 이제 이효림 시인님의 그 오카리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옥 선생님의 시를 남성인데 74페이지. 오늘 두 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시 읽을 수 있게 좋은 시 써주셔서 감사하고 잘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낭송하려고 하는 오카리라는 그 앞에 앵무새 그 시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오카리라는 앵무새의 그 확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오카리나 최수옥 그녀는 새를 키웠을 것이다. 날마다 깃털에 물을 주었을 것이다. 자신을 닮은 뜻밖의 목소리들이 무수히 자랐을 것이다. 입을 벌리고 자신의 말을 밀어넣었을 것이다. 새의 목통에 구멍을 뚫고 수시로 드나들었을 것이다. 구멍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노래는 소음이 들었을 것이다. 징얼거리는 치맛자라가 새끼를 낳았을 것이다. 서로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새끼들은 알 수 없는 음성이 되었을 것이다. 대책 없이 입을 벌리는 새끼들 입속에 지렁이와 날파리와 썩어가는 이름들을 배불리 넣어주었을 것이다. 매일 밤 촛불을 들고 새에게로 갔을 것이다. 불 속에 갇힌 새는 오카리나를 짚고 오카리나는 색을 걷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주로의 역사를 더럽히는 책이 되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시님은 이제 민달팽이 82쪽입니다. 민달팽이 김사리.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 또는 집을 버린 자의 자유. 시각은 수시로 변한다. 집이 짐이 되는 순간 등은 무거워지고 깃들 곳이 없는 순간 등은 허무해진다. 두 개의 선택에서 민달팽이는 자유를 택한 것. 맨발의 산에 여전히 몸을 부릴 곳은 저 바닥이다. 그 많은 생각을 다 깔고 누운 동안, 노숙의 냉기가 뼛속으로 달라붙는 동안,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의 어깨가 기울어졌다. 세상의 속도는 그를 비껴가고 여전히 느릿느릿 그의 보폭은 바뀌지 않았다. 먼 하늘로 달아난 한때의 별들, 물컹 그것을 밟았을 때 알아챘다. 밟히는 순간 놀라 튀어나온 푸른 내장들. 별들의 내장이 실핏줄처럼 미치는 것은 남은 목숨이 딸랑거리는 것처럼 쓸쓸한 일. 도시의 그늘이 깊어지는 밤, 달팽이의 생각이 발등을 타고 오른다. 신발을 잃어버린 오래전 기억이 달팽이의 몸속에서 출렁거린다. 길고 긴 밤이 느릿느릿 끈적거린다. 이렇게 그 시인님들이 선정한 시가 다들 수준이 높은 것 같죠?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제가 다 좋아했던 그런 시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엮는 것이 정말 이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시집에 대해서 뭐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세계를 좀 지향하고 싶은지 선생님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마무리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제 첫 시집이라서 너무 조심스럽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제가 내는 동안에
아니면 그동안 시를 쓰는 이 시간 내내가 나를 치유하기에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위에 다른 사물들이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타자의 그 아픔을 제가 귀에 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약에 시집을 낸다면 정말 나무나 종이에게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저만의 새로운 시 세계를 개성적으로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저 시집을 하나, 선생님도 많이 내셨지만 하나 내고 이렇게 매듭을 지을 때마다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또 부담감도 크고요. 어떻게 이제 세 번째 시집은 어떤 색깔로 어떻게 갈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써지는 대로 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나 이제 좀 더 저는 지금보다 더 언어 밖으로 조금 도망칠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더 세 번째 시집은 더 조금 난해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재미있어요. 제가 하는 작업이 재미있어야 또 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거리두기가 아마 환유 굉장히 이제 의미를 지금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다 읽고 나면 의미는 있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시집은 통합하지 않고 그냥 열리 결말로 끝나던가, 아무튼 조금 더 멀어지는 한유의 글쓰기법을 조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유보다는 더 먼.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